상상해 보세요. 쌀쌀한 11월의 아침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창밖으로 겨울잠을 준비하는 정원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커피 찌꺼기가 남죠. 그때 머릿속에 인터넷에서 본 유명한 조언이 떠오릅니다. 버리지 마세요. 이거 최고의 천연 비료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찌꺼기를 아끼는 장미나 수국 밑에 쏟아 부으려는 손짓을 하게 되죠. 잠깐만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제가 이 11월의 단순한 행동이 식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식물을 독살하고 다음 시즌 전체의 토양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흔한 정원 관리 미신 중 하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늦가을의 커피 찌꺼기가 잠재적인 친구에서 정원의 진짜 적으로 변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하나의 작은 실수가 미래의 수확량과 식물의 건강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는턴 누선, 커피 찌꺼기의 기적 같은 힘에 대한 믿음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모두 의식 있는 소비,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물론 유기농 농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정원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바꾸어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인터넷은 웃는 얼굴의 블로거들이 아침 커피 찌꺼기로 모든 것에 쉽게 비료를 주는 기사와 짧은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쉽고 무료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홍보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실제로 유용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이 문제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에서 디테일이란 계절성, 온도, 토양 상태, 그리고 특정 식물의 요구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인기 있는 조언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테일이며 이로 인해 원래는 유용한 제품이 실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11월처럼 추운 계절에 사용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오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커피 찌꺼기가 식물 성장의 필수적인 질소를 바로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교과서를 보면 질소가 핵심 원소라고 하니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 찌꺼기 속에 질소는 유기물, 즉 잠겨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식물은 이 형태의 질소를 곧바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질소가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려면 반드시 분해 또는 무기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담당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토양 속의 미세한 일꾼들, 즉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소화하여 식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영양분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온도입니다. 11월 같은 추운 시기에 흙 위에 커피 찌꺼기를 뿌리는 것은 식물에게 먹이가 가득한 금고를 주는 것과 같지만 정작 그 금고를 열 열쇠는 주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 즉 따뜻함은 추운 계절에는 단순히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식물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갇힌 질소 외에도 말이죠. 성분은 꽤 풍부합니다. 인, 칼륨, 마그네슘, 구리 같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말 그대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성분 외에도 찌꺼기에는 클로로겐산 같은 물질, 그리고 물론 잔류 카페인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분들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균형 잡힌 비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핵심 문제는 성분 자체보다 성분의 흡수율과 부작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 내린 커피 찌꺼기는 산성 반응을 띱니다. 산성도, 즉 pH 수치가 5.5에서 6.8 사이에서 변동하죠. 일부 식물에게는 이 산성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차갑고 휴면 상태인 땅에 커피 찌꺼기를 넣으면 이 산성 물질이 여름처럼 빨리 중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 뿌리 근처의 토양 화학적 균형을 국소적으로,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주지만 위장이 소화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예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인 질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듯이 커피 찌꺼기 속 질소는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상 결합된 형태라 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질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토양 미생물이 열심히 분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생물들이 이 활동을 수행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쉽게 흡수되는 무기질 형태의 질소를 스스로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농학자들이 흔히 질소 기하 또는 질소 함정이라고 부르는 이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현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온도가 낮은 토양에 커피 찌꺼기처럼 탄소 함량이 높은 유기물을 대량 투입하면 잠시 활동을 시작한 미생물들이 이를 분해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들은 토양에 원래 존재하던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끌어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커피 찌꺼기 자체가 아닌 찌꺼기를 분해하는 과정이 식물에게 돌아가야 할 토양의 질소 저장고에서 질소를 오히려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휴명이에 접어든 식물들은 마지막 남은 귀한 영양분까지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질소 비료를 준 것인데 정작 식물에는 심각한 질소 기하 현상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는 어린 식물이나 이미 약해져 있는 식물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요소를 보죠. 바로 11월입니다. 11월의 토양은 어떤 상태일까요? 땅이 차가워지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양 온도는 섭씨 10도는 기본이고 5도 아래로까지 내려갑니다. 토양 속의 생물학적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조력자인 미생물들은 아나비오시스 상태, 더 쉽게 말해 겨울잠에 들어가는 거죠. 죽지는 않지만 신진대사가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느려집니다. 여름에는 몇 주면 끝나는 유기물 분해 과정이 가을, 겨울에는 몇 달에 걸쳐 느려지거나 아예 봄에 땅이 녹을 때까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차가운 11월 땅에 커피 찌꺼기를 버린다면 사실상 봄이 올 때까지 그냥 보존 처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실시간으로 비료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찌꺼기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토양 표면이나 상층부에 죽은 짐, 데드웨이트처럼 얹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커피 찌꺼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은커녕 썩기 시작할 뿐이죠. 이 토양 미생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방석윤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와 같습니다. 여름철 따뜻하고 습한 토양에서는 이들이 유기물을 처리하는 정교한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이들은 죽은 뿌리, 낙엽,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커피 찌꺼기까지 모두 소비하여 부식토와 식물이 이용 가능한 필수 영양분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토양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이 공장은 가동을 멈춥니다.
일꾼들은 봄이 올 때까지 장기 휴가를 떠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소와 산이 풍부한 여러분의 커피 찌꺼기는 그대로 방치됩니다. 분해되지 않고 토양 구조에 통합되지도 않으며 그저 이물질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드물게 따뜻한 날이 찾아오면 가장 추위에 강한 일부 미생물들이 작업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분해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찌꺼기를 살짝 깨물어 토양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효 질소마저 끌어다 쓰고는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득이 아니라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날 지연된 문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질소 강탈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므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죠. 유기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탄소 질소 비율, 즉 CN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의 경우 이 비율은 대략 20대 1 정도입니다. 미생물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약 30대 1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찌꺼기 속 탄소는 미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반면 질소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생물들은 이 쉽게 이용 가능한 탄소를 분해하기 위해 정작 커피 찌꺼기 자체에는 부족한, 즉시 쓸 수 있는 질소를 급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주변, 즉 토양에서 질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본래 식물을 위해 준비되었던 미네랄 형태의 질소를 말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생물학적 활동이 활발한 여름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입니다.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하고 죽으면서 질소는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추운 11월에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미생물들이 질소는 가져가지만 생명 주기가 둔화되어 죽어서 질소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식물이 깨어나 성장에 필요한 질소를 급하게 필요로 하는 봄이 되었을 때 식물들은 뿌리 주변이 질소가 고갈된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산도 pH 이야기를 해보죠. 이 수치는 식물 건강에 정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정원 작물은 pH 6에서 7 사이의 중성이나 약산성 토양을 선호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선한 커피 찌꺼기는 산성을 띠고 있죠. 여름에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토양에 커피 찌꺼기를 넣으면 이 산성 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토양의 완충 시스템, 미생물의 활동, 그리고 빗물로 인한 관계 덕분에 pH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양은 잠자고 있고 비는 적어지며 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투입한 산성 성분은 토양의 표면에 농축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중화되지도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요. 긴 겨울 동안 눈 아래에서 이 산도는 뿌리 근처 토양의 화학적 구성을 심각하고 장기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도에 민감한 식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도 토양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도 식물은 이를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양분 흡수 봉쇄 혹은 영양소 불록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적 조건 때문에 식물이 입을 열 수 없게 되어 풍요 속에서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을철 산성화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알칼리성이나 중성 토양을 좋아하는 칼슘 애호가 칼시파일스 식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클레마티스, 라벤더, 그리고 벚나무나 자두나무 같은 대부분의 핵과류, 돌과일, 나무들이 있죠. 이 식물들에게는 pH가 약하게라도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뿌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병충해에 더 취약해지죠. 밭에 심는 양배추, 비트, 양파 같은 채소들도 중성 토양을 선호합니다. 만약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고 밭에 산성 물질을 뿌려 놓았다면 봄철에 새싹이 약하고 시들하게 올라오거나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산성화를 견딜 수 있다고 알려진 장미조차도 겨울나기 직전에 이렇게 급작스럽고 시기 부적절한 화학적 변화에는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좋게 만들려고 했던 조치가 결국 식물들에게는 봄철 성장을 위한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 뿌리 밑에 시한폭탄을 심은 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숙련된 정원사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수국, 진달래, 철쭉, 블루베리, 침엽수 같은 식물들은 모두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 이 식물들에게 11월의 커피 찌꺼기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산성도는 식물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질소 기하 문제는 이 식물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용성 질소를 커피 찌꺼기가 빼앗아 갈 것입니다. 둘째, 나중에 더 이야기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토양의 물리적 압축, 즉 흙이 단단하게 굳는 현상입니다.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표면에 쌓여 굳어진 커피 찌꺼기층은 산성화 효과가 주는 이점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어떤 종류의 영양분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이미 휴명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자극을 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차라리 9월이나 10월 초에 전용 가을 비료로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 산성화 작업은 식물이 활발하게 자라는 봄철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찌꺼기를 흙 위에, 특히 두꺼운 층으로 깔아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녹자마자 이 입자들이 서로 뭉쳐서 물이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단단한 층을 만들게 되죠. 마치 무릉덩이가 마르면서 바닥에 지늘기 굳어 단단한 층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층은 흙과 대기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장벽이 됩니다. 단순히 물만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인 공기, 즉 산소의 통로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식물의 뿌리 역시 우리처럼 호흡을 위해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커피 갑옷 아래에서는 공기순환, 즉 가스 교환이 완전히 멈춥니다. 결국 토양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겨울철 날씨가 풀려 눈이 녹는 해빙기에 치명적입니다. 녹은 물이 이 단단한 층에 막혀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고여버리는 것이죠. 결국 식물의 뿌리는 산소 공급이 차단된 차가운 물 속에 갇히게 되고 이는 곧 뿌리가 썩고 식물이 죽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 분명 겨울을 잘 났다고 생각했던 식물이 갑자기 고사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사망의 원인이 바로 이 무해해 보이는 커피 찌꺼기 때문인 거죠. 내 커피 찌꺼기 사용으로 인한 숨막힘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커피 찌꺼기층은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은 물론이고 앞으로 심을 새싹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만약 봄에 당근이나 파슬리 씨앗을 뿌릴 예정인 흙 위에 이 찌꺼기를 덮어놓았다면 새싹들에게는 거의 극복 불가능한 장벽을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새싹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층을 뚫고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씨앗의 발화율은 현저하게 몇 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딱딱한 층은 흙을 비옥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렁이나 다른 토양 생물들의 활동까지 막아버립니다. 지렁이들은 이렇게 밀도 높은 층을 처리할 수 없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흙의 가장 중요한 표면층은 지렁이가 만들어내는 유익한 통로나 배설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퇴비 같은 제대로 된 유기물처럼 토양 구조를 개선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드럽고 생명이 넘치던 흙을 단단하고 메마른 덩어리로 바꿔버리는 셈이며 이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카페인이 사람에게 활력을 주니까 식물에게도 에너지 드링크처럼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식물의 세계에서 카페인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카페인은 타감작용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경쟁자인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식물이 분비하는 화학물질이라는 뜻이죠. 커피나무는 바로 이 목적으로 카페인을 사용합니다. 나무 밑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해서 물과 양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용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 커피 가루에는 카페인이 많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잔여 농도가 씨앗의 발화나 어린 모종의 성장을 늦추거나 완전히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성장 억제 효과라고 부릅니다. 밭이나 화단에 커피 찌꺼기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 저농도의 천연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하고 튼튼한 식물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갓 심은 씨앗이나 어린 묘목에게는 치명적인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에게 커피로 활력을 준다는 생각이야말로 원예에서 가장 해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가운 흙 위에 덮인 축축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물 덩어리는 각종 곰팡이와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햇볕에 의해 잔해가 금방 마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습하고 추운 11월에는 몇 주 동안이나 축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해한 녹색 곰팡이부터 불쾌한 잿빛 곰팡이, 회색 부패까지 온갖 종류의 곰팡이가 기생합니다. 이러한 곰팡이균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줄기 아래쪽으로 퍼져나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딸기나 휴케라처럼 잎을 딸고 겨울을 나는 다년생 식물이 취약합니다. 이들의 뿌리목 주변을 곰팡이 핀 찌꺼기로 덮는 것은 겨울 동안 식물을 잃게 만드는 거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물의 밑동, 바로 옆에 질병을 위한 완벽한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이점을 얻기는커녕 봄철 해빙과 함께 파괴적인 활동을 시작할 감염의 온상을 만들게 됩니다. 커피 비료는 미세한 곰팡이뿐만 아니라 더 크고 달갑지 않은 불청객들을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썩어가는 유기물의 냄새는 월동할 장소나 먹이를 찾는 일부 해충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미니 퇴비 더미에는 버섯 깔따구나 총체벌레의 유충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실내 식물에 해를 입히지만 정원에서도 당연히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커피 찌꺼기 아래의 습하고 밀도 높은 환경은 달팽이와 그 알들에게 훌륭한 월동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 날이 풀리면 가장 연약한 식물의 뿌리 근처에서 굶주린 해충들의 거대한 군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커피 냄새가 설치류 쥐를 유인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커피 찌꺼기가 주식은 아니지만 먹이를 찾기 위해 화단이나 텃밭을 파헤치면서 식물의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적,
영양분 부족을 해결하려다가 정원에 여러 종류의 실제적인 해충 집단을 불러들일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 찌꺼기는 무조건 해롭고 바로 버려야 하는 쓰레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우 귀중한 유기 자원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올바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퇴비화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밭이나 화단에 곧바로 뿌리는 대신 퇴비덤이나 퇴비 상자에 넣으세요. 그곳에서 다른 유기 폐기물과 섞여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필요한 모든 분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퇴비 속에서는 커피 찌꺼기의 모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찌꺼기의 산도는 다른 염기성 성분들에 의해 균형이 맞춰집니다. 촘촘한 구조는 낙엽이나 짚과 같은 거친 재료들로 인해 느슨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포함된 질소 성분은 천천히 그리고 올바르게 방출되어 완성된 퇴비에 축적됩니다. 퇴비화 과정은 있을 수 있는 모든 병원균과 잡초 씨앗을 제거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부산물이 아닌 토양을 실제로 개선하고 부작용 없이 식물을 키워줄 수 있는 1등급의 균형 잡힌 살아있는 비료, 즉 부엽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올바르게 퇴비화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퇴비를 만들 때 소위 녹색 재료 그린과 갈색 재료 브라운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녹색 재료는 질소가 풍부한 성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깎은 잔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물론 저희의 커피 찌꺼기가 포함되죠. 반면 갈색 재료는 탄소가 풍부한 재료들입니다. 마른 낙엽, 짚, 톱밥, 판지, 종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녹색 재료 1에 갈색 재료 2, 3 정도입니다. 그러니 커피 찌꺼기를 한 바가지 퇴비에 넣을 때 마른 가을 낙엽을 두세 바가지 정도 꼭 섞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퇴비의 구조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뭉치지 않고 통기가 잘 됩니다. 이런 방식은 미생물이 균형 잡힌 영양분을 공급받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동하게 하며 결국 여러분의 쓰레기를 정원을 위한 검은 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르면 봄에 혹은 1년 정도 후에 커피 찌꺼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안전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익한 퇴비를 흙에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규칙에 예외는 없을까요? 11월에라도 커피 찌꺼기를 정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굳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이미 비어있는 밭에 다년생 식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얇게 가루를 뿌리듯이 멀칭층으로 사용하는 거죠. 층은 흙 위에 딱딱한 껍질이 생기지 않도록 1.2mm 정도로 매우 얇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갈퀴로 흙의 표면과 살짝 섞어주어 흙 속으로 묻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 생성을 막고 봄에 흙에 흡수되는 속도를 약간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그 이득은 거의 없으며 최소한의 위험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고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찌꺼기를 퇴비함으로 보내는 것이 정원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선은 좋은 것의 적이라는 격언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고 검증된 해결책이 애매한 실험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퇴비 더미가 없어서 커피 찌꺼기를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11월에 이 찌꺼기를 활용할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내 식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원과는 달리 집안은 늘 따뜻하죠. 즉, 화분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량의 유기물을 충분히 분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화분 흙 위에 커피 찌꺼기를 두껍게 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피거나 흙파리 같은 해충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을 분갈이할 때 잘 말린 소량의 커피 찌꺼기를 기존 흙과 완전히 섞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액체 비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량의 커피 찌꺼기에 물을 부어 이틀 정도 우려낸 다음 그 우린 물로 식물에 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로 뜸하게 사용해야 하며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 예를 들어 아젤리아나 제비꽃, 아프리칸 바이올렛 같은 식물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실내 식물에게 이러한 액체 비료는 이롭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찌꺼기와 관련된 아주 흔한 미신 하나를 더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 찌꺼기가 달팽이나 민달팽이 퇴치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연약한 몸에 상처를 입히고 카페인 성분이 깊이 효과를 준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민달팽이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들려면 우선 아주 넓고 두꺼운 건조 상태의 찌꺼기를 깔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비나 이슬에 젖는 순간 발생합니다. 젖은 찌꺼기는 마찰력, 즉 거친 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민달팽이에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젖은 찌꺼기는 오히려 달팽이들이 좋아하는 축축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카페인 성분으로 말하자면 맞습니다. 고농도에서는 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에는 그 농도가 너무 낮아서 심각한 깊이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커피 찌꺼기가 달팽이 퇴치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 해충들을 퇴치하는 훨씬 더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11월에 흙에 커피 찌꺼기를 뿌린다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최상의 경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봄이 올 때까지 쓸모없는 짐처럼 남아있을 뿐이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리고 사실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식물의 질소기하 현상을 유발하고 토양을 산성화시키며 표면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단단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막은 뿌리가 숨쉬고 물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죠. 또한 곰팡이와 병원성균이 자라기 완벽한 환경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원치 않는 해충들을 정원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추운 시기에 이러한 비료가 주는 이득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만 잠재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엄밀히 말해 비료가 아니라 유기물 성분입니다. 흙과 식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비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특히 11월은 신선하고 처리되지 않은 유기물을 정원에 투입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원 가꾸기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는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시입니다. 귀한 자원이라 할지라도 사용법이 서툴거나 시기를 놓치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추운 계절, 특히 11월에는 흙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억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을 주면서 흙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두는 것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바로 나무 밑에 쏟아붓는 대신 퇴비통으로 보내세요. 따뜻하고 촉촉한 퇴비 더미의 중심에서 커피 찌꺼기는 마법 같은 변신을 거쳐 다음 시즌을 위한 진정으로 안전하고
귀한 비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눈에 띄지 않지만 정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원 속 진실 찾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새로운 정원 탐구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품고 있는 또 다른 흔한 정원, 팁이나 생활 속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